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독서 생활을 선사할 저는 국어 강사 김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할, 그리고 또 많이 읽히면서도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혀서 그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작품을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이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84와 더불어서 조지 오웰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 동물농장인데요. 사실 동물농장은 우화소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미 읽은 친구들도 있고요.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화소설이지만 이걸 단지 동물들의 이야기로만 읽어낸다면 재밌긴 읽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동물농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물농장이 세워지기까지 과정을 러시아 혁명 과정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 재밌는 소설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선생님 설명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 우리가 과거에는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불렀는데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세워지기까지 과정에서 차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중과 농민의 이런 나라를 꿈꾸었던 이 소망들이 실질적으로 동물농장이라는 동물들의 소망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돼지 새끼 때문에 이 돼지가 이 권력을 쥐게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농민들이 교묘하게 지배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동물 농장에서 이루고자 했던 소망들이 실질적으로 당시 구소련,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소망과는 거리가 멀고 이전 차르 체제와 다르지 않은 그런 시대가 또다시 열리고 있다라는 비판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작품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잠시 역사 선생님이 되어서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과 지식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러일 간의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실패하면서 농민들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굶어 죽거나 전쟁 치르다 죽거나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농민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 더 이상 전쟁은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혁명을 꿈꾸기 시작하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혁명의 씨앗이 된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바로 여러 혁명 과정들을 거치면서 드디어 농민들을 위한,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민중들을 위한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의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구소련이 탄생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기존의 혁명을 일으켜서 동물 농장을 이루는 농민들의 쾌거와 이 동물들의 쾌거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공화국의 모습은 마치 동물 농장에 나오는 이 동물들의 미래와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작가는 이렇게 힘들게 몇 번의 혁명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얻게 된 이 자유와 농민들의 이런 권리가 실질적으로 또 다른 권력들에 의해서, 농민들의 무지에 의해서 이렇게 권력이 독점되어지고 이전과 다르지 않은, 차르 체제와 다르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걸 꼭 보고 갈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동물 농장에서는 러시아 혁명 과정과 혁명 후에 이렇게 민중들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교묘하게 권력을 독점하는 지배 세력은 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의 줄거리 내용들 이해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동물농장 속에 나타나는 이 동물들의 삶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러시아 혁명 당시의 농민들, 그리고 민중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 농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지 동물농장 속에서 얘기하는 동물들의 삶을 살펴가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존슨 씨에 의해서 운영되던 매너 농장
동물들은 늙은 수태지인 대장 영감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아, 동물들이 이런 비참한 삶은 인간 때문이야. 앞에서 본다면 러시아 혁명 과정과 연관되어 본다면 차르의 이런 아주 독재적인 정권이 계속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최소한의 먹을 것만이라도 우리는 우리 걸 지켜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주인을 몰아내고 그들만의 세상, 그들이 꿈꾸는 이상의 공간, 동물 농장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지켜야 할 막 규칙도 만들고 나름대로 이들의 법률이 되겠죠. 7계명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동물들이 평등하게 그들의 먹을 것을 나누고 그리고 노동과 그 다음에 휴식을 함께 즐기면서 모두 평등한 먹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리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좀 불안해지죠? 바로 리더인 돼지 나폴레옹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은 기존에 있던 스노우볼과 이상적인 것에 대한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약간의 이상주의자였던 스노우볼을 힘으로써 몰아내게 되고요.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이 세우자고 했던 풍차 농장에 대한 것까지 빼앗아서 마치 자신의 이상인 것처럼 그리고 남은 동물들을 막 설득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풍차를 갖다가 세우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동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요. 나폴레옹을 비롯한 다른 돼지들은요, 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막 인간과 거래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죽어라 노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덜어주지가 않았어요. 이미 이렇게 평등으로 시작했던 동물 농장에 계급이 생기게 되고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놀고 먹으면서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몇몇의 동물들, 그나마 좀 배웠다라는 지식인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이 상황을 외면하거나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이렇게 현실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요. 오직 무지한 양들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시때때로 바뀌는 7계명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맨날 외우면서도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7계명의 주요 내용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누리자고 했던 7계명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서 모든 동물에 해당했던 것들이 어떤 동물들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함부로 누굴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동물을 죽이고 그리고 학대하고 그리고 노동을 착취하는 형태를 정당화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결국에는 나폴레옹을 비롯한 이 돼지들은 인간들과 다르지 않게 막 술도 마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몰래 살펴봤더니만 두 발로 서서 침대에서 자고 7계명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 있고 동물 농장 이름도 어느 순간 매너 농장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혁명을 꿈꾸었던 주체였던 나폴레옹을 비롯한 돼지들이 인간과 다르지 않은 이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기존 체제와 다르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을 독점한 나폴레옹과 돼지들의 모습도 있겠지만 시시때때로 바뀌는 7계명의 모습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시대를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민중들과 지식인의 모습이 얼마나 시대를 변질시키고 가치를 변질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살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물농장 내용 살펴본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 뭘까요? 조지 오웰이 이 작품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시대적인 현실 그리고 정의는 무엇인지 작품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